네, 시장에서는 고부가가치 HBM 판매에서 상황이 엇갈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등의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을 독점 공급하며 삼성전자의 실적을 크게 앞세웠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중국산 범용 메모리 확대로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실적 자체는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AI용 후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었고, 특히 갤럭시 판매 확대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판매도 견조했다는 겁니다. 다만 1조 2천억 원 상당의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과 5천억 원 상당의 차순위, 영업이익 감소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부진했던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의 적자를 감안하면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 자체는 SK하이닉스와 차이가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HBM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 테스트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김대중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주요 고객사,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에서 중요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분기 중에 HBM3E, 그러니까 5세대 HBM의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사실상 4분기 안에 엔비디아 납품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가장 큰 차이였던 엔비디아 납품에 성공한다면 기술 경쟁력을 증명하고 매출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4분기와 내년에 수익성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HBM과 서버용 SSD 등 AI용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5세대 HBM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하이닉스와의 기술 경쟁력의 승패가 달린 6세대 HBM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하고 양산까지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네, 어느덧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올해는 아직도 곱게 물든 단풍을 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저희 YTN 중계차는 서울의 첫 단풍을 관측하는 곳에 나가 있습니다. 자, 이혜민 캐스터. 노란 색깔에도 네, 서울 기상관측소에 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좀 특별한 곳에 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과거에 기상청이 있던 자리인데요. 지금은 기온과 강수량 등 서울의 공식적인 날씨를 관측하는 관측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단풍도 이곳에 있는 표준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바로 제 옆으로 보이는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20%가량 물들 때 서울의 첫 단풍이라고 할 수 있고요. 80%가량 물들었을 때 단풍이 절정에 달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초록잎이 더 많습니다. 늦가을의 단풍나무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아직 이 나무가 10%가량밖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 첫 단풍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올가을은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고 변덕스러운 가을 날씨가 나타나면서 단풍이 늦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제 한라산에서는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첫 단풍이 관측됐고요. 설악산의 경우 이제야 단풍이 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장산은 아직도 공식 단풍이 시작되지 않았고 서울 북한산은 약 일주일 전 첫 단풍이 시작되는 등 내륙의 단풍은 고운 색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모레 사이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초반부터는 단풍도 물들어가는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주 단풍 나들이 가신다면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기상관측소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네, 강력한 태풍 콩레이가 오늘 타이완을 강타하겠지만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내일부터 비바람이 강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번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매우 강하게 발달한 태풍 콩레이는 오늘 타이완을 지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크레인도 쓰러뜨릴 정도의 매우 강한 강도지만 타이완을 지나 해상으로 빠져나온 뒤에는 약한 강도까지 약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내일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으로 2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전남 남부 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으로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최대
4.5m의 너울성 파도가 예고됐습니다. 다만 주말 아침부터는 비가 잦아들고 오전에는 대부분 다 그칠 것으로 보여서 주말 낮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으로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기습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크게 추워지겠고 화요일 아침에는 서울 낮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3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소에서 YTN 정혜은입니다. 네, 이번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 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가슴 아픈 사건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오후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서 숨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경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이 초등학생은 이제 1시 20분경이니까 학교에서 이제 하교하는 상황이었고 인도를 통해서 아파트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동시에 이제 그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이라고 하죠. 생활 폐기물 트럭이 이제 같이 진입을 하다가 후진하는 상황에서 미처 초등학생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충격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장소가 인도이고 하다 보니까 이 차량에 관련해서 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트럭 같은 경우에는 왜 삐삐삐삐한 알림음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고 당시에는 안경도 없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생활 폐기물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좀 보자면 뭐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고 단순히 뒤에 있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네, 업무상 부주의는 명백해 보입니다. 일단 후방 카메라도 블랙박스 그 차량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카메라를 보지 않고 백미러만 봤다. 백미러를 보다 보면 아이가 몸짓이 작으니까 트럭의 사각지대 때문에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그렇게 작은 아이들이 이 트럭의 백미러를 볼 수 없는 것들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서 원래는 이런 특수 차량이나 쓰레기 관련한 큰 트럭이 이제 진입을 할 때는 경보음을 울리면서 아주 천천히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후진하는 내용도 있었고 또 특히 사각지대에 사람이 없었는지 유심히 살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부족해서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에서 상황을 좀 살피는 다른 작업자는 있었더라도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당시 혼자서 운전하고 혼자 작업을 했다고요? 네, 굉장히 위험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폐기물 관련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현행법상 3인 1조로 작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관련 법령에 폐기물관리법에 규율을 한 명이 내려와가지고 같은 경우에는 이 구체적인 의무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만약에 폐기물관리법상 관련한 의무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3인 1조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수목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이제 계약을 체결한 민간 업체에서 또다시 재하청을 해준 업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도급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인 1조,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사고를 막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렴한 비용의 용역 업무를 하다가 인력도 부족해서 혼자 운전을 혼자 수고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인도를 침범해서 수거를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교통사고의 과실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민간 업체에 소속된 이런 차량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 소속된 그런 청소 차량들만 적용을 받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폐기물관리법상 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 기준인 경우에는 민간업체 소속이나 단순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자들 같은 경우는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특히 아파트 내에 인도를 들어와서 수거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좀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사고 당시 또 후진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대로 된 뭔가 안전장치가 좀 이제 부착이 돼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또한 해당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네, 보통 이제 생활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폐기물 관리법이 이제 규정되는 것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쓰레기차, 지자체나 지자체의 용역을 받은 업체들이 적용이 되지만 이렇게 민간 아파트에서 민간이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 업무를 주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생활 폐기물을 가져가는 트럭은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트럭을 운행하다 보니까 똑같이 생활 폐기물을 운행하는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수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사고가 많고 사실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2년 전에 3년 전에도 비슷하게 이런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서 사망사고를 내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만큼 좀 규제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원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이런 장치, 수건 영상 장치, 변곡 이런 것들이 다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에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 최소한의 어떤 규제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문제가 대다수의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사설 업체의 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사고가 또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서도 발생했고 지금도 정말 안타까운 초등학교 1학년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사고가 나온 것인데 그런 만큼 사설 업체에 대해서도 최소한 규제 장치로서 2가지 정도를 이제 제한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폐기물 관련 의무 조항을 사설 업체에도 따르도록 권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안전장치나 그 인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그 아파트 내부에 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분리수거 공간하고 이 도로가 차이가 있으니까 아예 인도로 들어가서 이거를 지금 수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인도에 들어간 사람이 친 것 같거든요. 인도 침범 사고는 중과실 사고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만큼 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조금 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제 예방 조치나 안전 장치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서 앞으로 정확한 경위를 또 살펴본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평소에 안전관리 규정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지켰는가, 그리고 사람이 뒤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전혀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적인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교통사고 양형기준상 어린이 치사 사건은 상대적으로 다른 치사 사건보다 양형기준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실제로 이렇게 참혹한 피해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 과실 비율 이런 것들 철저하게 조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업체와 관련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어떤 불법 행위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한테 배상을 하는 논리가 사용자 배상 책임인데요.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도 평소에 안전관리 교육이나 이렇게 이제 인력 배치에 대해서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 또 그에 대해서 예방 조치가 있었는가, 원래 2인 1조가 원칙인데 혹시 이날만 또 이것을 위반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시바 이놈 봐 시바 이놈 뺐는데 요즘 뭐 마약 관련 사건을 저희가 너무 자주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오늘 나눠볼 사건은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이제 대놓고 좀 거래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남 유흥주점에서 광범위로 이제 대량으로 마약을 손님들에게 이제 판매하고 장소도 제공하고 또 이렇게 이제 손님들 통해서 입소문을 내서 계속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법으로 마약을 쓴
주가 이제 지금 현재 검거가 된 것인데요. 무려 91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굉장히 대규모의 마약 사범들이 검거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300평 규모라고 합니다. 룸만 3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업체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인데 실제 지금 경찰이 지금 강남을 비롯해서 유흥과 마약류 특별 단속 기관으로 이제 집중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서 이제 이렇게 마약을 거래한다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실제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대량의 마약들이 발견이 됐고 또 손님들도 이것을 또 돈 주고 매매까지 하는 상황이었고 이 단순히 매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사자 그리고 특히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고 이 관련된 손님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제 검거된 91명 가운데 마약류를 팔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소 관계자들도 있고 또 투약한 손님들도 있는 건데 이들은 각각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모두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그 법정형이 엄중하게 다스리는 것은 이 마약을 단순히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출입하거나 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량의 마약 사범을 야기하고 이 마약을 그 실질적으로 권유로 하는 행위를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자 A씨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적개건 B씨 등 70명이 넘는 인원들은 이 필로폰 등을 공급하거나 매수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고 특히 클럽의 어떤 CC 등 같은 경우에는 이 청담동 한 클럽 주변에서 이 마약을 팔거나 또 매수를 권유하거나 또 스스로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이제 벌금형이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성년자까지 등장하는 이번 사건 굉장히 좀 더 우려스러운데 사실 이 유흥주점에서 이 마약 거래를 통해서 이 매출이 월 10억대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범죄 수익을 좀 몰수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 범죄 수익은 몰수 가능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수익을 은닉한 것까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만 케타민, 엑스터시 마약류가 4,500만 원어치가 압수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일 하루에 수천만 원 마약이라면 그동안 영업을 하면서 엄청 많은 마약류를 판매했거나 거래했다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업장부라든가 수익의 은닉처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추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부 범죄 수익금은 추징 무전 절차에 이미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업체도 이렇게 마약을